오버2 자연의 탐색 최수학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수학하니까 또 하면서 이렇게 겁을 집어먹는 학생들이 있죠. 물론 수학하면은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공식도 이해해야 되고 또 뭐 공식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었는데 틀리면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나도 수학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잘 풉니다. 정확하게 풉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건 꼭 그렇게 문제풀이 과정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고 또 둘러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수학의 원리들이 참 많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의 탐색에서는 그런 수학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 최초의 수학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조금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최초의 수학자다라고 하면 뭐 그리스의 탈레스 이런 분을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탈레스가 최초의 수학자로 평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시대 이론 같은 경우가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축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탈레스의 업적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피타고라스의 업적까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보다는 시대적으로 한참 앞서는 고대 이집트의 수학은 또 어떤 모습이었나요? 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최초의 수학자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기축시대 무슨 얘기인가요? 기축시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영어가 오히려 쉽죠. 액셜레이지 뭔가 기둥이 되는 시대 또는 뭔가 대들보가 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액셜레이지라고 하는 그 용어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은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될 텐데 개념은 대략 이래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에 발생한 동시대적인 문화적 약진의 시기를 말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원전 6세기나 5세기 이 시기에 하필이면 뭐 종교면 종교, 철학이면 철학, 과학, 예술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훌륭한 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분야의 어떤 체계를 딱 잡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분야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태동하게 되는 시기가 하필이면 기원전 6세기, 5세기 이 시기다라고 이제 하는 이론인데요. 중국의 공자나 노자 아주 훌륭하시죠. 인도의 고타마 시다르타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는 한참 앞서지만 사실 그 고타마 시다르타의 어떤 통찰력, 인간의 자아라든지 인간이 이런 세상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공자나 노자나 또는 맹자나 이런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인간 사회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중국의 저런 사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의 이제 공자나 노자 기원전 550년경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모든 종교의 뭐 시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원전 대략 630년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유대교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저 위대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대략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수학 분야에서도 기축시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은 탈레스나 피타고라스의 주장을 설명할 때 종종 기축시대와 같은 개념들이 사용이 된다. 자, 어떻게 사용되나요?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앙드레고나드의 그리스인 이야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이 책에서 탈레스의 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는 마치 폭발처럼 갑작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행동이나 사고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오니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기원전 7세기 말 무렵에 탈레스와 그를 따르는 학파, 탈레스의 제자인 피타고라스까지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출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축시대와 같은 그런 개념과 많이 닮아있는 설명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폭발처럼 갑작스럽게 나온 것일까? 그 이전에 뭔가 탈레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문명은 없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축시대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틴 버넬의 블랙 아테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전체적인 개념은 이래요. 기축시대 이론 좋긴 한데 이것의 문제는 너무나도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 문화에 있어서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문명의 태동이 하필이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기 때문에 유럽 중심의 어떤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그 한참 이전부터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 중동 쪽 바빌로니아나 고대 힌두, 인도 쪽, 그다음에 중국 지역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기여, 그 문명의 기여한 이런 것들을 왠지 축소하는 이런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 기축시대 이론 의미가 있어요. 그 시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탈레스의 출현이나 피타고라스의 출현을 단순히 기축시대 이론으로 우리가 보통 시쳇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런 형태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어떤 그 학문적 또는 문명에 대한 그런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것들이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탈레스나 피타고라스가 했던 것 같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어떤 수학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전이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축시대 이론으로 보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반론을 또 생각을 하든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탈레스의 행적을 또는 업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탈레스의 업적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탈레스 하면 최초의 진정한 수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수학자라기보다는 최초의 진정한 수학자라는 이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왜 진정한 수학자라는 말이 붙을까요? 아마도 논증기하학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비대의 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이 기축시대 이론에 따른 무절제한 표현입니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마냥 비판만을 하면서 배격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렇죠. 탈레스가 혼자서 그리스에 앉아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갑자기 혼자 생각해낸 것은 아닐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행적을 보면 이집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쭉 가면서 갈대아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만 저 북쪽 끝에 있는 중동 지역까지를 여행을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다니면서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물리학과 같은 그리고 철학을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자,
자, 그러면 왜 탈레스를 우리는 논증 기하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는 진정한 수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라는 걸 살펴보면, 먼저 탈레스가 증명했다고 전해지는 6개의 정리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기본적인 정리들인데요. 원은 지름에 의해서 이등분됩니다. 그렇죠? 원을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양쪽이 완전히 이등분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두 각도는 같아야만 그 변이 같은 길이를 갖게 될 거예요. 두 직선이 교차할 때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렇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직선이니까 그 두 개가 막곡지각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삼각형에 대응하는 두 각과 그 사이 변이 같으면 두 삼각형은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반원의 원주각의 크기는 직각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 증명하는 과정은 저기 오른쪽 위에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 다음에 닮은 삼각형의 길이는 비례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측량이나 또는 뭐 관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탈레스가 이야기했다는 것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근데 실제 이런 개념들은 탈레스 이전부터도 알려져 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반원의 원주각의 크기가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한참 이전에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의해서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탈레스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도 써있는 것처럼 저게 왜 그렇게 됩니까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저런 것을 알았냐 몰랐나 보다는 저걸 알면서도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라는 것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학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이제 그런 6개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바로 이런 사례들로부터 우리는 탈레스를 비례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다 멀리에 있는 저런 100가지의 거리를 바다로 우리가 걸어 나가서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삼각형을 반대로 저렇게 그려놓고 육지에서 그 거리를 측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나요. 또는 이제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바다 멀리에 있는 100가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왜 하필 바다 멀리에 있는 100가지의 거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저 시기에는 정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고, 바다 멀리에서 전함이 가까이 올 때 그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뭐 투석기 같은 걸 이용해서 돌이라도 날려볼 거예요. 자, 그때 바다를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정확히 측정해야만 방비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레스의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는 과정이 되겠죠. 버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람의 키하고 그다음에 피라미드의 높이에 의한 그림자를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결정했습니다라는 버전이 있고,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플루타크에 의한 기록인데 탈레스가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때 만들어지는 그 삼각형 그림자 비율을 가지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보통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은 너무나도 멀리서 오기 때문에 다저게 평행한 광선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날씨 좋으니까 이제 산책을 나가보면 손바닥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 대해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럼 땅바닥에 여러분들 손에 의한 그림자가 만들어질 텐데 땅바닥에 손을 가까이 대고 만든 그림자나 아니면 우리가 서서 이렇게 좀 높이 손을 들어가지고 만드는 그림자나 그림자의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태양광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 수직으로 서 있는 저런 그 화살표, 저게 막대기라고 하면 저 막대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하고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부터 오는 그림자의 저 길이를 우리가 재보게 된다고 하면 저 두 그림자는 막대기에 의한 건 짧고 피라미드에 의한 건 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비율은 막대기의 높이와 피라미드의 높이의 비율과 같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비례관계가 되겠죠. 그럼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측정을 하나요? 실제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재면 될 걸? 쉽지가 않겠죠. 쿠프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만 해도 높이가 164m나 되고 또 그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저기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의 높이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면 이런 비례관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 외에도 탈레스의 업적 중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업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식이 일어난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585년에 5월 28일에 저런 개기일식이 일어났는데 일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현상이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이게 되면 달에 의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저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영역, 저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영역이 일식이 일어나는 영역일 거예요. 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좁은 영역에서는 개기일식,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그런 일식이 일어나거나, 또는 달의 위치에 따라서는 금환식이라고 해서 달 주변으로 반지처럼 태양이 이렇게 띠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일식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것은 2017년에 일어났던 개기일식인데 미국 전역을 저렇게 통과하는 개기일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저 당시에 나사에서 저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저 모든 경로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해서 나도 그때 그것을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밤을 새면서 봤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멋있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도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 보고 지금 개기일식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데 라고 물어보면 계산 못하겠죠. 인터넷 검색해보고 나사에서 알려주니까 알았지 나보고 이거 계산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옛날에 탈레스는 저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미래 일식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듯이 과거의 일식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정말 기원전 584년 5월 28일에 저렇게 일식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 지역을 보면 어때요? 그리스 지역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식을 당시 이오니아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천문학 수준으로 예측 가능했을까요? 라고 하면 탈레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나 아니면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과학 또는 수학과 관련된 이런 지식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탈레스의 업적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최초의 수학자다, 비례의 신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초시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번의 행적을 보면 이집트나 갈대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수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밑에 있는 그 탈레스 어르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머리에 동그란 것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저기 머리 꼭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식을 예측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저런 것들을 과연 그 당시에 이오니아 지역에서 했을까?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나 아니면 그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초시대 이론에 따라서 갑자기 나왔다기보다는 저런 많은 지역에서의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탈레스의 어떤 업적들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초의 수학자라기보다는 최초의 진정한 수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죠. 그 전부터도 알려져 왔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논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적인 수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평가할 만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타고라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피타고라스는 이오냐, 그리스의 철학자이죠. 그리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주예요. 교주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피타고라스 학파, 저것이 어떤 학문적 문파라기보다는 종교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게 보이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18세에 탈레스의 제자가 되고요. 이집트에서 22년 천문학, 기하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또 바빌로니아에 가서 12년 동안 수학 또는 음악, 수리과학 다양한 학문 분야를 또 공부를 하고 56세가 되어서야 고향인 사모스로 돌아오시게 돼요. 행적의 대부분은 4, 5세기 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정말 피타고라스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피타고라스가 직접 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는 좀 많은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견해는 피타고라스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는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만들어낸 그런 업적들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저 밑에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저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 저런 그 대각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변을 갖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는요, 보통 우리가 대각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미 피타고라스보다 아주 오래 전부터도 알려져 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피타고라스가 증명했을까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피타고라스보다 후대 사람이지만 유클리드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대각선의 성질을 증명을 했고요.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400년 후기에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증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이전부터도 알려져 왔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증명한 것이 비교적 논리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증명을 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에 이미 피타고라스 이전 1000년 훨씬 더 그 이전부터도 피타고라스의 그 정리가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함무라비 시대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저렇게 정토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저런 대각선과 관련된 관계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저런 정수의 짝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런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집션 트리플이라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저런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3, 4, 5, 3제곱은 9고 4제곱은 16이고 둘을 더하면 25, 그러니까 5의 제곱 25와 같은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인데요. 고대 이집트의 기록이라고 하는 아메스 파피루스에 보면 489,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얼추 비슷한 저런 숫자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파이 원주율이라고 하죠. 이것이 대략 3.16이다라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내요.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을 피타고라스의 업적이다라고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 중국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250년경에 주비산경에 이집션 트리플에 대한 저런 숫자들의 그 짝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저런 그림,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들을 잘 증명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것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저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보다 한참 이전부터도 이런 지식들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지식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저렇게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업적이 물론 크지만 고대 바빌로니아나 이집트나 유클리드, 파푸스, 조근경 이런 분들의 기여도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몇 나라가 있는 정도이고,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대각선 규칙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의 탈레스나 피타고라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대 이집트의 수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대 이집트의 수학을 이야기하려면 아메스, 그리고 아메스의 파피루스를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메스는 고대 이집트의 석이에요. 실제 아메스의 모습이 남아있진 않지만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초록색으로 이제 눈화장을 한 저런 분의 모습이 그 이집트 시대 석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메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파피루스 문서, 그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어떤 갈대잎으로 만든 종이 비슷한 그런 그 매체에다가 이제 뭔가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이 아메스의 파피루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학책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기록인 것이고요. 힉소스 왕조의 문서 보존 계획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 제12왕조 아멘엠하트 3세 대략 기원전 1859년에서 1814년경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때 쓰인 고문서의 복제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메스 파피루스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 발견된 그 아메스 파피루스를 보면 총 87개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굉장히 실용적 관점에서 수학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실용적 관점이라는 건 뭔가 하면 토지의 측량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짓는데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풀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수학적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참고서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홍성대 선생님이 쓰신 수학의 정석이라는 걸 이제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바로 이 아메스 파피루스가 이집트 시대의 수학의 정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메스 파피루스는 아메스에서 기록이 됐고, 아메스는 이제 이 서적을 기록한 서기가 되는 것이고, 아포피스 33년, 그래서 대략 시기로 보면은 기원전 1628년 이전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탈레스나 피타고라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의 아메스 파피루스에 실려있는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57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그때 거리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기울기와 밑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탈레스가 비대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치 우리가 현대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울기와 밑변의 길이만 하면 그냥 그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높이를 바로 계산해 버립니다. 라고 해서 훨씬 더 깔끔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대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그리스 시대보다 한참 후대 아라비아 시대 수학들 이런 것들을 거쳐서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기법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수학이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그래서 그런 표현법들이 사용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념은 현대의 그런 어떤 대수학과 일치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섹트나 아니면은 큐빗 같은 이런 단위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길이 단위를 보면요, 큐빗, 레멘, 더블 레멘 또는 로얄 큐빗 이런 단위들이 사용이 되는데 아래 보이는 저 검은색의 저 물체는 바로 이제 이집트 시대에 사용되던 자예요. 그래서 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형 문자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저것이 길이의 단위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큐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대략 팔꿈치 끝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로얄 큐빗이라고 하면 손가락 3개 정도의 폭을 더한 길이가 되는데 저 길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 설명이 뭔가 하면 가로 세로가 1 레멘인 경우에 그것의 대각선 길이를 로얄 큐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의 개념, 바로 루트 2를 표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루트 2가 대략 1.4 정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은 아메스 파피루스의 48번 문제를 보면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팔각형을 그려놓고 저기에 대각선 관계로부터 원주율의 근사값을 계산을 해내는데 대략 파이값이 3.16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14와 유사한 개념이죠. 그리고 저런 대각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 물론 이후에 파이값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해놓은 아르키메데스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저런 팔각형을 이용해서 그것과 원의 관계로부터 구했다는 점에서는 아르키메데스의 육각형의 내접원과 그리고 그 내접원을 다시 내접하는 육각형의 관계, 저런 것으로부터 파이에 근접해 나가는 이런 과정하고 뭔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스의 파피루스가 나온 것이 기원전 대략 1500년 이전이라고 하면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대략 280년인데 누가 먼저 생각했냐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집트의 저런 개념들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어떤 영감을 준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최초의 수학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최초의 수학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수학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고대 이집트 수학을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죠. 뭔가 피라미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측량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자연현상 또는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정확한 값으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수학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탈레스나 피타고라스보다는 이집트의 수학이 훨씬 앞섰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해서 알려진 최초의 수학자는 아메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수학자다라고 하면은 아메스보다는 탈레스를 더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피타고라스 합파 하면은 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확고했죠. 자연수, 정수라고 하는 1, 2, 3, 4 이런 숫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모든 크기는 이런 자연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1, 2, 3, 4 이런 정수 중요하지만 1.5와 같은 그 사이에 있는 수는 2분의 3 이런 정수와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합파 중에 한 사람인 히파수스 같은 경우는 루트 2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가 1,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1제곱 더하기 1제곱이 무언가의 제곱이 되는 것인데 그 무언가의 제곱이 2가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없을까? 이거는 만들 수 없어요.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타고라스 합파의 신념과는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파수스는 배신자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합파에서 축출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아주 비참한 취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전설까지도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글쎄요. 피타고라스 합파에서 무리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논리적인 증명, 이것의 시초는 누구냐라고 보면은 탈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서 루트 2를 로얄 큐빗이라는 단위를 썼는데요. 대략 한 1.4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피타고라스 합파에서 그렇게 히파수스를 비참하게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겼던 그 무리수를 이집트 사람들이 썼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대각선에 대한 어떤 근사치를 사용한 걸까요? 그렇죠. 뒤가 맞겠죠. 후자가 맞을 거라는 것이죠. 루트 2가 유리수만 어떻고 무리수만 어떠니 대략 2.4 정도 되겠지. 파이는 3.14 이러고 뒤로 무한히 나가는 그런 무리수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피라미드 짓고 건축할 때는 3.16 정도로 하니까 잘 맞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물론 몰라요. 이집트 사람들도 뭔가 심오한 그런 어떤 철학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알고 있는 기록으로 볼 때는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측량, 토목, 건축 등을 위한 굉장히 실용적 관점에서의 수학이었다. 반면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 수의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증명과 접근 방법들이 사용이 됐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 현대 수학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최초의 수학자가 누굴까요? 기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메스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진정한 현대의 어떤 수학적 모습을 갖춘 진정한 수학자의 모습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또 탈레스라고 대답을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각 답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쯤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왠지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네요. 러시아의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 그렇죠. 100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푸앙카레 컨젝처라고 하는 저런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요.
저 문제를 풀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SNS에 나 이 문제 풀었다 이제 그랬더니 수학계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와서 한번 풀어봐. 그래가지고 푸는 장면이 중간에 칠판에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인데 수학자들이 보니까 진짜 풀었네요. 근데 저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라 이 문제 풀면 상금이 100만 불이야 이렇게 돈도 걸려 있었고 당연히 이런 문제 풀면 뭐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상 수상도 따놓은 담당인 것이죠. 그래서 상도 주고 상금도 준다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저기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머니 모시고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과들하고 연락했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려요. 귀찮은 거죠 다. 나는 그냥 문제가 풀고 싶어서 풀었는데 돈이 욕심이 났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뭐 상하고 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 다 귀찮아야지 뭐 이런 것이죠. 글쎄요, 이런 분한테 최초의 수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게 분상관이한테 이럴지도 모르겠죠. 이 자연의 탐색 강의 이런 게 준비하면서 수학과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최초의 수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물리학 같으면은 뉴턴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수학계에도 그런 수학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누구인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안 되겠더니 하는 얘기가 수학에는 그런 사람이 없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 시대에 뭐 유클리드가 만든 공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시대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현대적인 논문을 쓸 때도 그냥 유클리드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갑자기 발전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온 것이고 아주 고대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에서도 논리적으로 그게 받아들일만 하면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한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수긍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최초의 수학자가 누군가 굳이 따져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들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한 거야? 굉장히 좀 허탈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탈레스,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물론 기축시대 이론에 의한 과장된 평가요 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최초의 논증기하의 창시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초의 진정한 수학자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자연현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노력이 수학의 시초입니다 라고 수학의 범위를 아주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기록에 의하면 가장 최초의 수학자라고 하면 뭐 아메스, 이집트의 아메스를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겠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수학은 굉장히 실용적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본 것이었고 그리스 시대의 피타고라스 합파를 본다고 하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다른 점 이런 것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점절로 내려올 정도로 수의 개념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시적적 관점으로만 볼 것이냐 꼭 그럴 수는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은 모든 수를 정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 합파의 유리수로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아닐까? 실용적 관점에서 맞죠. 하지만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몰랐다고 하면은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원 무리수 또는 유리수 이것이 다르다는 개념을 몰랐다면은 현대적인 어떤 물리학 그리고 그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정말 재밌는 분야죠. 실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실용적이지 않은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이런 학문 분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